2019년 2월 러시아의 북극 해상에 위치한 노바야 제물리아 섬의 평화롭던 한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무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북극곰이? 무려 52마리의 북극곰이 마을을 대습격한 건데요. 북극곰들은 거리에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가 하면 사람이 사는 건물까지도 침입. 이에 섬 주민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와,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 딱 문을 열었는데 북극곰이 막 날 보고 있어.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사실 한두 뭐 마리도 아니고? TV CF 같은 곳에는 좀 친근하게 네. 캐릭터를 이제 우리가 만났지만 실제로 만나면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이게 육식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때로 저렇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주민들도 무섭겠습니까. 스치면 사망이에요.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북극곰이 마을에 출몰한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북극곰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오 뒤에 일촉즉발이네. 저. 오. 너무 위험하죠, 그죠? 아 근데 궁금한 게 북극곰은 원래 그 극지방 그 얼음 위에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사는 저 먼 지역까지 출몰했다는 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가슴 아프게도 먹이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배고픔에 굶주려서 사람 사는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죠. 북극곰들은 원래 해빙 위에서 먹이를 사냥하는데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 해빙이 녹아내리고 또 한겨울이 돼도 북극해가 얼지 않아서 사냥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 1979년 북극의 해빙 면적은 약 645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의 약 6배에 달했지만요. 2015년에는 388만 제곱킬로미터로 36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극곰의 서식지 파괴 이후로는 또 다른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로 무분별한 석유 및 가스 개발 산업. 이게 또 북극곰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2014년 북극에서 석유 채굴을 시작했고요. 2017년 미국은 알래스카의 야생동물 서식지인 북극 국립야생보호구역에서 석유 개발 허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북극곰에게 북극은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은 북극곰이 사람들이 사는 먼 마을까지 내려와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곰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어느 날 와갖고 땅 파고 집 부수고 뭐 개발한다고 그러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서로 똑같은 일을 한 것 예,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침입을 한 거죠. 네. 그죠? 자,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북극곰은 약 2만 6천 마리로 추정이 되는데요. 캐나다의 한 대학교 생물과학 교수인 앤드류 디로처 박사는요. 100년 이내에 북극곰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해빙 면적이 줄면 먹이 사냥이 어려워진 북극곰이 결국은 굶어 죽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북극곰이 이제 사람 영역도 침범하지만 더 비극적인 건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게 된 거죠.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북극곰이 보내는 경고. 북극곰들이 흘린 눈물은 언젠가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며 수산자원의 보고로 우리 식탁을 책임진 곳 제주도 바다. 보물이죠, 보물. 제주도 가면 정말 먹을 생각밖에 안 나요. 너무 먹을 게 많아. 사회적으로서. 맞아.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는데요. 해양동물 생태보존연구소 연구원들이 드론으로 돌고래들을 관찰하던 중 저 돌고래 턱이 이상한데요? 왜? 턱이? 이상하게도 한 돌고래가 계속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턱뼈가 부러진 것처럼 돼 있는데? 뭔가 턱이 이상하죠? 어머머. 지금 턱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악성종양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암입니다. 왜 암에 걸렸지? 그것도 턱에? 돌고래가 왜 암에 걸려요? 네. 암으로 턱이 기형적으로 변한 돌고래.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의 남방 큰 돌고래는 먼 바다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을 해서요. 제주 바다의 환경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도 해양 상태가 좋지 않다. 요 이제 증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한 해양 환경 단체에서도 제주도 바다가 독성 화학 물질과 발암 물질로 오염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바다가
네. 왜 오염됐겠어요? 바다가? 인간들이 뭐 거기다 뭐 버리고 쓰레기? 등 공장 그렇겠지. 폐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오염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만 약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방문했고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인구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 하수 시설들이 감당하지 못한 오염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2018년 해양 오염 사고 통계에 따르면요. 제주 바다에 약 3만 리터의 오염 물질이 흘러들었는데 이 중에 87%가 하수 유출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와, 제주도가 인구가 60만 정도일 텐데 방문한 관광객이 1,500만이에요? 뭐 그 정도로 뭐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은 네. 그 이제 그림자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1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에 있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도 해양 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기의 도료 등에서 화학물질이 흘러들어가 이게 또 오염을 발생시킨다고 하네요. 도료가 또 문제구나. 돌고래는 진짜 너무 미안하다. 살면서 자기가 암에 걸릴 줄 알았겠어요? 암에 걸린 돌고래는 영문도 모르고.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는데 우리는 뭐 해만 끼치고 있네요. (2017년 8월) 인도네시아 무장한 군인과 경찰 100명 이상이 자바섬의 중부 도시 보올라이에 집결했는데요. 왜? 예전에 발리에 약간 폭탄 테러 있었던 적 있잖아요. 맞아. 혹시 뭐 테러리즘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전쟁을 선포한 상대는 바로 사람이 아닌 원숭이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숭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약 2달 전부터 몇몇 원숭이들이 마을을 습격,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까지 침입해 음식들을 마구 먹어치웠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원숭이가 사람들을 공격하기까지 한 겁니다. 한 80대 노인은 무려 40바늘 이상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종종 해외 뉴스 있잖아요. 그 원숭이한테 막 이렇게 공격당한 거. 공격당한 뉴스 보면은 거의 맹수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아까 우리 정 기자님께서 전해주신 북극곰 사태처럼 뭐 서식지의 문제인가요? 비슷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제동물구조단체에 따르면요. 원숭이들이 인간을 공격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들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인도네시아의 원숭이가 살던 서식지를 파괴했고 아이고. 그로 인해서 터전을 잃고 먹이가 부족해지자 인간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분풀이를 하듯 인간들을 공격한 겁니다. 야, 알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죠? 결국 부메랑처럼 음. 우리가 파괴한 자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공격을 받은 거네요. 살던 데가 없어지니까 쟤네들도 어디 가겠어요. 절박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일이 많았습니다. 2014년 우간다 산림지대에 위치한 카마자카 마을에서는요. 인간들에 의해 서식지를 잃은 침팬치가 마을에 내려와서 2살짜리 아이를 납치, 또 침팬치가 아이를 살해한 뒤 도망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힘없는 아이부터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대화도 안 통하고. 네, 무기력한 상대부터 공격을 당한 거죠. 인간과 원숭이와의 전쟁으로까지 문제화되는 게 한 마리의 원숭이가 공격을 받으면 그 원숭이가 여러 원숭이를 데리고 보복을 하러 온답니다. 즉 날이 갈수록 생존을 위협받은 원숭이들의 분노는 커지고 인간과의 갈등이 계속 더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무섭네요. 비록 늦었지만 뭐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다치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한 서식지를 찾아서 그쪽에 이제 좀 이렇게 방사하는 방법?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너무나 많이 방사하면 기존에 거기 살던 생태계가 또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연구한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들의 서식 환경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 운동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특종입니다. 2002년 인도 서벵골의 한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출몰한 코끼리 한 마리가 논밭을 망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이 쏜 총에 맞아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코끼리를 부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더 충격적인 사실. 왜? 코끼리의 위장 속에서 무려 17명의 인간 DNA가 검출된 겁니다. 잡아본 거예요? 17명을? 그런 거죠. 아니 제가 근데 알기로는 코끼리는 풀을 먹는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 인도에서만 매년 400여 명 이상이 코끼리에게 공격당해 사망.
코끼리의 끔찍한 광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에는 인도 동부 아삼주에 출몰한 코끼리가 사람을 공격해 마을 주민 5명이 사망. 이처럼 무자비하고 광폭한 코끼리의 모습에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 광기 어린 코끼리 포획을 위해 드론까지 띄워 추격. 11일 만에 가까스로 포획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대체 왜 순하기로 소문난 초식동물 코끼리가 사람을 공격하고 잡아먹기까지 하는 이런 광기 어린 식인 코끼리가 된 걸까요? 서식지를 잃은 뒤 먹을 것을 찾기 어려워진 코끼리가 인간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유명 동물학자 데이브 살모니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도로 개설 등의 이유로 산을 깎고 부수고 무분별하게 개발한 인간들. 실제로 코끼리가 인간을 공격하는 일은 대부분 코끼리 복도라 불리는 코끼리의 이동 경로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식인 코끼리라는 오명을 씌운 건 바로 우리 인간. 코끼리의 광기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스마트폰, 컴퓨터, 여러 생활 가전까지 전자기기와 가전제품이 없는 삶.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죠. 그렇죠. 네. 상상이 안 돼요. 두 분도 뭐 스마트폰 없이 버틸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액정 보고 싶어 미치겠어. 녹화 중이라 지금. 사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려서 이제는 없으면 불편한 존재. 맞아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편리함에 속아 정말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e-waste, 전자 폐기물. UN 환경 계획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자 폐기물이 무려 4천만 톤 이상이라는데요. 제가 예전에 태국에 봉사활동 갔을 때 그것만 매립하는 단지에 가본 것 같아요. 매립을 해버려요. 매립해버려. 그것도 쓰레기잖아. 산이에요, 산. 마을이요.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전자 폐기물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위치한 빈민가 아그보그 블롯입니다. 야, 저건 거의 마을 전체가 폐기물 처리장의 모습이네요. 어떻게 살아요? 이곳을 두고 부르는 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전자 폐기물 처리장. 다 일로 오는 건가요? 이곳의 주민들은 전자 폐기물을 태워 구리를 얻는 등 각종 금속과 부품을 추출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자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납과 같은 중금속이 발생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곳에 실제로 세계 10대 유독물질 위험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 지역의 토양의 중금속 오염은 미국 기준치보다 무려 45배나 높고요. 이곳에서 키우는 닭이 낳은 달걀에서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다 보니까 이곳의 공기, 물, 흙, 사람들의 소변, 혈액, 심지어 모유에서도 오염물질이 다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그냥 그거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악몽 같은 어떤 시절이 타이로 자기가 아니 대체 왜 이렇게 폐가전이 여기에 몰리고 있는 거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재가공이 가능한 중고품으로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정말 비양심적으로 개발도상국 정보 선진화의 일환으로 가짜 중고품으로 둔갑해 이 전자 폐기물들이 기증 처리돼서 유입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재미없네. 이제 쌓이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을 때 우리 옆에 쌓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무서운 생각까지 드네요.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전자 폐기물을 좀 최소화하는 거. 뭐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오래 쓸 제품을 좀 하나 좀 고장났다고 해서 그냥 바로 버리지 말고 좀 고쳐가면서 잘 쓰고 재활용 센터를 애용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새 시리즈 나올 때마다 강박적으로 얼리 어답터가 돼야 된다는 마음은 조금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모델 갖고 싶죠. 근데 사실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다음 시리즈가 다다음 달에 나온다 그러면 마음이 벌써 불안해. 그런 문화만 조금 바뀌어도 폐기물은 줄어들 거예요. 많이 줄죠. 2019년 8월 브라질의 낮이 사라졌다. 연기로 뒤덮인 상파울루. 이게 낮이라고? 풍낮입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데? 2019년 7월 브라질 북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덮친 대규모 산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산불이었죠, 정말. 와, 믿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저 재 때문에 해가 들어와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며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진 대규모 산불. 그 결과 8월 중에만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무려 약 2만 9천 제곱킬로미터의 열대우림이 화마 속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화재 연기는 바람을 타고 약 2,700킬로미터나 떨어진 상파울로 상공까지 뒤덮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 거래요, 저 산불은? 그러게요. 산불의 시초는 방화를 멈춰야 합니다. 아마존 산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존의 바탕을 둔 경제를 대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개발 명목을 위한 방화 때문이었습니다. 저 개발하느라고 방어하는 거 그게 커진 거구나. 인재네, 인재. 극우 성향과 함께 지구 온난화 부정론자로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그는 2019년 1월 취임 후 곧바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환경보호구역을 해제, 각종 개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자 농민, 목장주, 벌목꾼들은 소를 키울 목장과 콩과 옥수수 등 농경재 확보를 위해 무의적으로 대규모 방화를 저지른 거죠.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 지구의 허파로까지 불리는 나라인데 저걸 어떻게 규제를 그렇게 풀어버렸을까요? 너무 생각이 짧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산소의 20%를 공급하는 지구의 여파 아마존. 그러나 이 산불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17%가 파괴되고 말았는데요. 한 과학연구소의 카를로스 노브레 박사는 아마존이 20% 이상 훼손되면 큰 재앙들이 불어닥칠 겁니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 아마존의 나무들이 하루 1,000리터의 물을 증산하고 이 물로 비구름을 만들어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이나 이 정도 예상하는 거지 실제로 저런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 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생길지 진짜 알 수 없어요. 예상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공포겠죠. 정말 예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후 전 세계에서는 브라질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요. 아마존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뭐 내 정부에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개발을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누가 이분 좀 말려줬으면 좋겠네 진짜. 언제고 다시 화마에 삼켜질지 모르는 아마존. 인간의 그릇된 욕심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에? 이 뭐야? 저 거품이 뭐예요? 뭐야 저기 크림이에요? 솜인가? 자, 신기하시죠?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변 인도의 마리나 해변에서 발생한 이 거품들. 보기 드문 진 풍경에 주민들은 기념사진도 찍고 저렇게 거품 속에서 펄짝펄짝 뛰어놀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결코 이색 포토스팟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 바다 거품에는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가 뒤섞여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많다고? 인도의 오염관리국에서는요, 이 거품 안에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가득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저분들 저 나중에 다리에 뭐 나는 거 아니야? 나겠죠. 사실 이 바다 거품이 발생하기 며칠 전 이 지역에 큰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때 폭우로 인해 생활하수, 공장 폐수 등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에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든 겁니다. 조사 결과 무기물인 인산염이 고농도 함유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 거품이 다 똥물이었던 거네 진짜로. 똥거품이네. 이 거품이 피부에 닿으면 습진,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게 만약 마을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가 체내에 쌓이면 골다공증과 골절 등 골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포의 바다 거품이 처음 발생한 건 아니었는데요. 2016년 호주 동부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와 퀸즐랜드주에도 거센 폭풍이 발생한 뒤 거품으로 뒤덮인 바닷물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런 바다 거품은 왜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다 거품은 사실 희귀한 자연 현상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위적인 바다 거품. 실제로 한 수질 문제 전문가에 따르면요. 폐수 속에 사상세균이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폐수를 이제 제대로 정화시키지 않은 게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이제 이 바다가 또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고. 주겠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지구에 닥친 제2의 빙하기 소행성 충돌.
대륙을 뒤덮은 강력한 쓰나미 등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지구 종말. 그런데 이런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한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있죠. 북극점에서 약 1,300km 거리에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 내 스피츠베르겐 섬에 있는 인류 최후의 보루, 세계 최대 유전자 은행,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입니다. 해발 130m, 수평 120m 깊이의 위치. 핵폭발은 물론 소행성 충돌에도 끄떡없도록 강한 콘크리트로 꽁꽁 감싼 국제 종자 저장고는요. 전쟁, 식물 전염병, 기후 변화 등으로 인류의 식량이 멸종될지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2008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이곳에 보관된 식물 종자는 무려 100만 종 이상으로요. 실제로 2015년 9월 내전으로 황폐화된 시리아는 유실된 종자를 재건하기 위해 보관소에 약 3만 8천 점의 종자를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미래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정말 동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제 종자 저장고가 스발바르 제도에 만들어진 이유, 바로 녹지 않는 땅, 영구 동토층이라는 환경 때문인데요. 만약에 전력이 끊기거나 벽체가 무너져도 자연 냉동고인 영구 동토층이 영하 3도를 유지해 씨앗이 발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 금고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 아, 저기도 이제 동토가 안 되게 되겠구나. 그렇게 저 돼버렸습니다. 문제 되게 심각해요. 2017년 5월 어느 날 저장고 한 곳의 입구가 침수된 겁니다. 녹았구나. 녹았어. 녹기 시작했어. 그렇죠. 어머. 당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요. 국제 종자 저장고가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의 기온이 상승했고 헐. 이때 영구 동토층에서 녹은 물이 흘러든 거였는데요. 어떻게 경고의 메시지네요. 북극은 지구의 기후 변화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렌즈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구 동토층이 녹았다는 거는 그만큼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현재 상태의 탄소 배출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100년 이내로 스발바르의 평균 기온이 무려 10도까지 상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자 저장고 내 종자 보관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쩌면 수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인류 최후의 보루 스발바르 종자 저장고를 지켜야 우리 미래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 재난들이 만약 지구가 보내는 경고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2019년에는 브라질 각지에서요. 무려 8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 우리나라 면적의 3배 수준인 약 31만 8천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훼손. 자, 그리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산불로 인해 한화 약 6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타는 건 순식간인데 그 산림을 키우고 그 안에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수백 거예요. 년이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구 한쪽에서는요. 기록적인 폭우가 전 세계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2019년 3월 이란에서는 전국적으로 4,400여 개 마을이 침수, 1,000만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요. 또 올해 1월에는 사막 기후인 아랍에미리트에서도요.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 두바이 공항까지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한쪽에서는 불, 한쪽에서는 물, 뭐 극과 극의 재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건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자, 전 세계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재난 상황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견해입니다. 연구 결과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더 일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인도양 쌍극자란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 부분에 해수면 온도 격차가 극심해지는 현상인데요. 인도양의 서부, 동아프리카는 수온 상승으로 강수량이 급증. 또 반대로 수온이 내려간 인도양 동부는 강수량이 감소, 가뭄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이죠. 아, 이쪽은 완전히 건조해지고 이쪽은 완전히 습해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인도양 동쪽 일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어디냐? 바로 호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주 산불을 악화시킨 큰 원인으로 폭염과 가뭄이 꼽히기도 하죠.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인도양 쌍극자가 이게 뭔지는 설명해 주니까 알겠는데 이게 네네. 원인은 뭐 밝혀졌습니까? 잘 모르죠. 실제로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자, 이렇게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두고요. 연구한 전문가들은요. 지구가 뜨거워진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가 더 일상화됐습니다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에 무게를 두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빚어진 재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재난을 번질지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우리가 이 사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레이크 타호. 몇 달 사이 무려 150건 이상의 신고 전화가 접수.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문을 여네. 문을 열어? 아, 문을 여는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시동도 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겨울잠 안 자요? 아, 그 겨울잠을 안 잤네. 원래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저기 땅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얘네 왜 이러고 있어? 잠도 안 자고? 자, 한 4, 5개월 정도 들어가 있지 않나? 미국의 흑곰인 일명 행크 더 탱크는 보통 11월부터 동면에 들어가 약 7개월 동안 긴 겨울잠을 자는데요. 그런데 2022년 5월 레이크 타워의 주택가에 겨울잠을 거부한 흑곰들이 출몰한 겁니다. 마을을 덮친 흑곰들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 자동차의 침입, 28가구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 야생곰 보호단체에 따르면 레이크 타워에 서식하는 야생곰의 무려 20%가 겨울잠을 자지 않는 상황. 자, 그런데 야생곰이 겨울잠을 자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야생곰들은 자연에서, 인간은 도시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자연의 섭리대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왔지만요. 이제는 인간이 배출한 음식물 때문에 1년 내내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야생곰들이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탓에 체온 유지가 쉬워진 야생곰들이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굳이 뭐 그렇게 춥지도 않고 밖에 24시간 널려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죠. 와. 게다가 중요한 건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자기 아기를 먹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람과 서식지가 겹치다 보면은 의도적이지 않게 싸움 나는 거죠. 네, 우리가 사냥을 해야 될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도 곰 뒤에 새끼 곰 2마리 있는 거 보니까 또 되게 많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놈 하나만 문제가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그럼, 들고. 그리고 저걸 만약에 제지한다 그랬을 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어미곰이 얼마나 포악해질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하지. 자, 이런 야생곰들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캘리포니아 당국에선 곰들의 안락사를 고려하기도 했는데 아이고. 겨울잠을 안 자게 된 것도 결국 인간이 원인을 제공한 건데 우리가 뭐 곰을 포획하거나 안락사를 시킨다. 원인 제공자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사흘간 낮 최고 기온 38.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는데요.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오니 모두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일기예보가 뭐 이래요? 반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40도 육박하는 날씨에서 영하 2.2도로 다음날 떨어진다고요? 한 지역이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적당히 해야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설 예고에 일기예보가 잘못됐다고 생각. 하지만 잘못된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그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며 돌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려 눈이 15cm가량 쌓였다고 합니다. 덴버 지역에서 9월에 이 정도의 눈이 내린 것도 20년 만이지만 폭염이 닥친 지 하루 만에 극단적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이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게 하루 상간의 날씨라는 거잖아요. 반전도 저런 반전이 없네. 아니 사실 그래서 그 전날 40도였다는 것도 덴버한테는 이상 기온이었을 거예요. 고산지대니까. 네. 지금 저 앞에 식물 봐봐요. 저 왼쪽은 저 주황색 아주 그냥 쫙쫙 뻗쳐 있잖아요. 다음날 다 죽었어 지금. 이게 이럴리가 축축해져가지고. 싶었겠다, 사람들. 냉해네 냉해. 아,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전선의 영향이라고 발표. 그러면서 파괴적인 기온 변화가 야생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야생동물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겨울에 대비 못한 그 동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걸요. 지금 뭐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단 곤충, 벌레 종류가 싹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새, 뭐 작은 동물들 피해 입는 거고. 먹이 없죠. 네.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기온 변화.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이변일까요? 아니면 지구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예고편일까요? 이번 특종은 왜? 전 기자 때문에 생긴 아주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내가 뭐 어쨌는데? 털 많은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 이게 뭐야? 아, 옷! 우리 중엔 제일 많이 피해를 줬네. 반성을 하게 되는 게 멀쩡한 옷을 사놓고 조금만 지나면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옷으로 뒤덮인 산. 이 옷들은 매년 급속도로 변하는 패션 트렌드에 따라 소비되고 버려지는 패스트 패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 중고 의류의 허브라 불리는 칠레엔 매년 각국에서 약 5만 9천 톤의 중고 의류들이 모이고요. 그중에 무려 약 3만 9천 톤의 옷들이 아타카마 사막에 버려져서 거대한 산을 이룬 겁니다. 예, 갖다 버렸구나. 산더미처럼 저렇게 쌓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안 팔리면 이게 또 가격 관리한다고 또 버려버린대요. 또 싸게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저걸 어떻게 또 다 태우고 처리를 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쌓인 게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버린 이 의류 쓰레기가 아타카마 사막의 환경 오염을 초래. 옷들이 썩는데 최소 200년이나 소요되고요. 그리고 화학 처리된 합성 의류들은 야외에 방치되든 땅속에 묻든 대기와 토양의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년 옷을 태우는 과정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예,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심장,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칠레에선 의류 폐기물을 이용해 단열재, 실, 공책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도입. 하지만 빠른 속도로 쌓여가는 의류 폐기물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전 세계 의료 생산량은 2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년 의료 생산으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8에서 10%를 차지하는 등 패스트 패션 산업은 환경 오염의 주범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필요 없는 옷 쇼핑은 줄이는 게 진정 지구를 위한 것 아닐까요? 저한테 보내는 뭐 메시지입니까? 경고죠, 경고. 메시지가 아니라. 경고군. 경고. 안 입을 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판.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눈밭에 모래가 내렸다면 이번엔 사막에 눈이 내린 겁니까? 사막을 넓게 뒤덮은 하얀색의 정체는 눈이 맞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관문으로 불리는 알제리의 아인 세프라 지역의 2022년 1월 사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아프리카 제일 또 더운 사막에 저렇게 눈이 내렸다니까 놀랍네요. 희한하네. 눈 내린 사막의 모습, 아무래도 보기 드문 풍경이죠. 하지만 이 풍경이 즐거운 신호가 아닌 위기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사하라 사막일 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7월에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도 평균적으로 12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사막은요, 최고 기온 58도까지 올라갔다가 차가운 고기압이 사막을 지나면서 기온이 밤새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눈이 내린 겁니다. 일교차 60도.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60도. 사실 사막에 눈이 내린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지역 사막에 눈이 내린 사례는 약 42년 동안 5번째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1979년 눈이 내린 이후로 약 37년간은 눈이 내리지 않다가 2016년 2번째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2018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거의 매년 알제리 사막에 눈이 내리는 데다가 해가 뜬 뒤에도 눈이 녹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죠.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주기가 너무 짧아졌어요. 예. 짧아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예. 게다가 엄청난 햇볕이 내리쬐는데 왜 안 녹아? 나 그게 더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쌓였더라도 금방 녹아야죠. 낮 기온이 40도인데. 얼어버렸다는 거잖아. 이뿐이 아닙니다.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아시르 지역에서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리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의 사막에서도 눈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야, 사막에까지 눈 내리네.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사우디 스키 부대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진짜 생길 수도 있겠다. 저 정도면 계속 오는 거면. 그죠? 상식을 깨트리는 사막의 눈 소식. 우리의 터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상 신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머스터드 소스. 그런데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요. 핫도그에 머스터드 소스를 뿌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2년 여름 프랑스의 식료품점에서는 머스터드 소스 품귀 현상이 발생. 머스터드 소스 구입을 1인당 한 병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이상 기후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머스터드 소스의 원재료인 겨자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2021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발생. 엘버타, 서스케초원, 매니토바 등 겨자 생산 지역 대부분이 심각한 가뭄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것이죠. 헐. 그 결과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겨자씨 생산량은 1년 만에 135킬로톤에서 71킬로톤으로 약 50% 감소. 수확량 감소는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요. 킬로그램당 약 900원에 판매된 겨자가 무려 2,500원, 약 3배나 상승하다 보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프랑스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금겨자가 됐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캐나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도 겨자를 생산하긴 하는데요. 근데 역시나 이상기후 때문에 겨자씨를 갉아먹는 곤충 수가 증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져 종자 생산량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 머스터드 업체들은 25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프랑스나 뭐 겨자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거 뭐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뭐가 머스터드 같은 그런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당장은 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으시죠? 머지않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름이 되면 드넓은 바다에서 해수욕도 하고 스노클링, 서핑 등 해양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빈이나 셜록이가 어른이 됐을 때 바다에서 해수욕을 할 수 없게 되고 아이고. 영어 사전에서 서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사어가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날이 올까요? 지옥이지 뭐 지옥. 그건 지옥이죠. 지난 여름 한반도를 충격에 몰아넣은 소식. 해수욕장 피서객 대피 소동. 자칫 쇼크사. 공포의 그놈 나타났다. 피서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정체. 해파리야 이게? 왜 이렇게 시뻘게? 버린 옷까지 아니고요. 해파리입니다. 이게 뭐 죽은 거예요? 야 근데 저렇게 주의할 정도로 저 독이 심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파리에 쓰인 사람들 되게 많이 나왔던 뉴스 저도 봤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주, 부산, 강원도 등등 한반도 곳곳의 해수욕장에서 출몰한 독성 해파리. 강원도에서는 지난 여름 한 달간 해파리 쏘임 사고가 무려 98건 발생. 부산에서는 지난해 168건을 훌쩍 넘어서 올해 8월까지 총 25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서객들을 위협한 주범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 최대 지름 2m까지 성장하는 대형 해파리로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쏘이면 발진, 통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쇼크사 위험까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해파리들의 출몰 원인을 환경 오염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첫째, 바다가 오염되며 해파리의 천적인 쥐치나 바다거북 등의 개체수는 감소했지만요. 생존력이 강한 해파리는 살아남아서 해파리 개체수가 더욱 증가한 겁니다. 여기도 이제 생태의 균형이 깨져버렸네요, 진짜. 그리고 둘째,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 해파리 서식 해역이 강원도 동해안까지 확대된 건데요. 이로 인해 해파리가 해수욕장에까지 출몰하며 피서객들을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어부들이 바다에 쳐놓은 망에 해파리가 대거 걸려드는 바람에 국내 어업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격탄이겠다.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증거가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지구 패러다임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반도를 습격한 독성 해파리. 이대로 계속 지구가 변해간다면 언젠가 우리 인간이 설 자리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공샷이네요. 자, 활주로 좀 사람들 모여 있네요. 이거 뭐야? 불났어요? 왜 이렇게 불이 났어? 왜 불이 났을까요? 왜 불이 났지?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녹고 있다. 올여름 뜨거운 열기로 인해 영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원래 영국은 7월 평균 기온이 20도에서 25도로 여름에도 서늘해서요. 영국에서 에어컨은 사치품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에어컨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 2022년 7월 영국 링컨셔주의 기온이 40.3도를 기록하며 363년 만에 영국 역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그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폭염이 닥치며 영국 곳곳에선 각종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야. 앞서 보신 영상은요, 영국의 루턴 공항인데 비행기 활주로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면서 모든 운항편이 일시 중단. 어머. 런던 남부 배터시의 기차 선로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야. 야, 근데 저기 기차 지나갔어 봐. 완전 탈선 사고 나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에어컨이 사치품이라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엄청나다. 그뿐 아니라 올여름 가장 더웠던 7월에는 단 사흘 만에 영국과 웨일즈에서만 948명이 사망했다고 추정. 헐. 폭염은 그야말로 대재앙. 보이지 않는 살인자나 다름없는데요. 전례 없이 들이닥친 폭염에 일상생활 전체가 마비되자 영국은 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높은 온도에 철로가 녹을까 봐 철도 운행 속도를 제한. 200여 곳의 학교는 휴교했습니다. 역대급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일상이 마비된 상황. 이에 영국은 역사상 최초로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뭐 일상생활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니까 이거는 거기 사는 분한테는 너무나 큰 공포일 것 같아요. 기후가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는 순간 끔찍한 대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요. 뜨거워지는 지구, 치솟는 기온이 우리 인간의 삶까지 불태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1999년 종말이 온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부터 마야 달력에 끝나는 2012년 지구가 종말한다는 예언까지 그간 숱한 이들이 지구 종말 시기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근데 좀 무섭긴 했어. 진짜로 이것까지 맞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생기기도 했고. 이전에 종말론들은 뭐 종교나 예지력에 기댄 게 많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믿기 힘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성술이나 신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 지구 종말론이 아닌 수학적으로 지구 종말 시기를 계산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게 지금 지구 종말을 결정하는 변수가 네.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일단 들어보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292위예요. 네, 흥분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내 마음이 바라겠습니다. 불타고 있어요. 자, 실제 지구 종말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 주인공은 하인츠 폰 포어스터. 수학,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생물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그 대단한 천재 과학자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지구 종말 시기는 바로 얼마나 다급하면 바로를 4번이나 하냐?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포어스는 1960년 세계 기준 27억 명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세계 각국의 인구 동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류 인구가 지난 2000년 동안 성장한 것처럼 증가하면 무한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류가 무한대에 도달하는 날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에 종말이 찾아올 거라고 계산. 1960년 미 학술지를 통해 일명 최후의 날 방정식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2026년에 종말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포스터가 종말의 데이터로 분석한 인구 증가, 요게 문제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가 약 97억 명까지 증가. 그런데 유엔 세계 식량 농업 기구는 인류의 식량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불과 30년 뒤인 2050년도면 전 세계가 대규모 식량난에 직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머지않은 지구 심판의 날. 그래서 영국의 한 언론에서도 2022년 포스터의 최후의 날 방정식에 대해 보도 재주목을 하게 됩니다. 2026년은 딱 맞지 않을지라도 좀 더 늦게 한 2050년쯤이면 종말이 진짜 올 수도 있다. 뭐 식량을 떠나서 물 자체가 먹기가 힘들어지니까 생존이 힘들어질 수는 있겠네.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 바로 태양이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죠. 그렇습니다. 태양의 빛과 열인,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식물은 광합성을 하며 생존, 그리고 먹이 사슬에 의해 다른 생명체들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먹고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태양이 수명을 다한다면, 그래서 태양이 사라져버린다면. 진짜 무섭다 이거.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뭐 대안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아니 인류의 그런 빛을 공급하는 존재, 자원을 공급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과학계에 따르면 현재 태양의 나이가 약 45억 6,72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남은 수명은요, 약 78억 년이라고 합니다. 태양에 수명이 있다는 생각을 사실 안 해보잖아요. 늘 영원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당연히 수명이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요, 영원한 빙하기를 맞이해 바다는 물론 대기마저 얼어붙는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공룡도 소행성 충돌로 빙하기를 맞이하면서 모두 절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뿐이 아닙니다. 비구름 형성의 원인인 대류 현상 역시 태양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생명체 생존의 기본 조건인 물을 충족시키는 비가 더 이상은 내리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광합성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식물뿐 아니라 모든 먹이 사슬이 붕괴, 또 광합성으로 인한 산소 분출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은 인류 역시 생존 불가라는 끔찍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 이 태양의 소중함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욱더 느껴지게 되네요. 그런데 요즘 뭐 워낙 과학기술이 좋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대안만 마련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대공포입니다. 태양이 단 1초만이라도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지구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요. 현재 지구는 태양의 인력, 즉 중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궤도를 벗어나 광활한 우주 저편으로 슝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 뱅글뱅글 계속 도는 사람 손을 잡아주다가 갑자기 손을 확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튕겨져 나가겠죠. 우리가 또 그러네요. 인력을 생각 안 했죠. 무슨 뭐 저기 어둡고 뭐 광합성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네. 그냥 날아가요, 일단. 어둠 속으로. 자, 그러다 날아가 버린 지구가 우주에서 표류하다가 자칫 소행성과 정면 충돌이라도 한다면요,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겠죠.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 왕복선 발사에 성공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비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s eventually
history suggests there will be some doomsday event. The alternative is to become a spacefaring civilization and a multi-planet species, which I hope you would agree that is the right way to go. 자, 그 이유. 과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구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인류의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자원인 화석 연료가 불과 50년 뒤면 고갈될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날로 심각해지는 극심한 환경 오염 역시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인도에서는 환경 오염 때문에 연간 약 230만 명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한다고 합니다. 야, 너무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정말 그 제2의 지구는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뭐 당장 닥치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구인들이 숨 쉴 수 있는 제2의 지구 찾기 프로젝트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구인들을 구원할 제2의 지구 후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는요. 2016년에 발견된 프록시마 B. 이 행성을 지구인들의 이주지 후보 1순위로 꼽은 이유는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태양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이점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한 암석으로 구성된 지표면에는 생명체의 필수 조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행성의 모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태양보다 온도가 훨씬 낮고 빛도 1000배가량 약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다행이다. 마실 물은 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가 정말 희망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하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을 거고 그렇죠. 물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산소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후보입니다. 역시 나사가 강력히 밀고 있는 후보인데요. 2018년 나사가 발견한 행성 케플러 1649c입니다. 네, 행성의 크기도 지구와 비슷한 1.06배. 사이즈 비슷하대. 비슷하죠. 게다가 다른 행성들과 달리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이 지구와 비교했을 때 75% 정도 돼서요. 표면의 온도 역시 지구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적정한 것 같은데 지구 약간 쌍둥이 느낌 같은 느낌. 크기도 비슷하고. 네. 앞으로도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우주 연구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린 제2의 지구 찾기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2016년 영국 옥스포드 인류미래연구소는 이것 때문에 지구가 최후의 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라며 지구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그 정체, 바로 태양 폭풍입니다. 아까는 태양이 없어져도 문제인데 네네. 이제 태양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 표면의 특정 부분이 자기장 활동에 의해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집니다. 태양의 흑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태양 흑점 주변에는 고에너지가 쌓이는데요. 이 에너지가 계속 응축이 되다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폭발하면 강력한 에너지를 우주로 분출. 이 현상을 바로 태양 폭풍이라고 합니다. 이때 위력은요. 1메가톤짜리 수소폭탄 수십억 개가 동시에 터질 때의 위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너무 큰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뭐라고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또 한꺼번에 그 파괴력이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가요? 아, 질문 좋았습니다. 네. 거대한 태양 폭풍이 발생하면 막대한 방사선이 채 10분도 안 돼서 지구에 도달을 합니다. 어머. 10분도 안 돼서요. 야.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만약 그 태양 흑점이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동시에 폭발하면 태양 폭풍이 지구의 자기장을 교란시켜 지상의 전력망, 모든 전자기기 작동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요. 아니, 정말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네. 재난 상황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뭐 불 안 들어오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네. 자, 거기에 하늘로 쏘아 올린 나침반 GPS까지 멈췄다. GPS로 교신하는 항공기가 자칫 항로를 이탈할 수 있겠죠? 어머, 그것도 끔찍하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게 된다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이어 땅으로 추락한 항공기들에서 화염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겠죠. 한순간에 도시가 파괴가 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이건 진짜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네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어요. 네, 와닿죠. 끔찍한 암흑의 세계를 일으키는 태양 폭풍. 대한민국에도 대파장을 몰고 올 후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세계가 파멸하는 날, 이른바 아포칼립스를 대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사는 알렉스 메이슨.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의 나이는 19살입니다. 19살 메이슨은 8년 전인 11살부터 지구 종말에 대비해왔습니다. 자, 2012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재해 뉴스를 접하며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든 건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의 날이 가까워진 게 틀림없어. 이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명 지구 종말 대비 프로젝트에 돌입한 메이슨. 근데 무슨 마음인지는 알 것 같네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접하면 덜컥 겁이 나죠. 그 거대한 자연재해나 핵전쟁 위기 뉴스 보면은 두려움이 들어요. 어른들도. 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럼 메이슨이 무려 8년간 준비해온 지구 종말 대비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이슨이 정말 한 몸처럼 언제나 어디든 메고 다니는 배낭이 있는데요. 이 배낭에는 쌀, 통조림 등 비상 식량뿐만 아니라요. 혹시 모를 부상에 대처할 수 있는 구급 용품이 갖춰져 있고요. 자연재해로 집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임시 대피소, 설치 방법과 숲에서 식량을 구하는 기술을 연마, 또 실전처럼 정기적으로 숲에서 밤을 보내면서 생존 기술을 높이기 위한 훈련까지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슨 외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종말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을 일명 프레퍼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인별그램에 프레퍼를 검색하면 무려 40만 개 이상의 피드가 올라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프레퍼족들은 서로 너튜브,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혹시나 모를 재난이나 지구 종말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많았다는 게 더 놀랍네요. 우리보다 더 현실로 느끼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재앙으로부터 수십, 수백, 아니 수천 명을 구원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일명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는 벙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미국의 비보피 엑스포인트. 그 어떤 재난, 재앙에도 끄떡없이 무려 약 5천 명을 구원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벙커 마을입니다. 벙커 마을이요? 5천 명을 수용한다고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위치한 비보피 엑스포인트는요, 무려 575개 벙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967년까지 미 육군의 폭발물, 탄약 등을 저장하던 군용 창고를 2016년 세계적인 벙커 제작업체에서 매입, 이후 최대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벙커 마을로 개조를 한 겁니다. 폭발물을 보관하던 군용 창고면 뭐 안전성 면에서 믿음이 가네요. 네, 그거 터지면 절대 안 되는군요. 떨어지더라도 안전한 네. 거죠. 575개 각 벙커는 물, 가스 등의 투과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와 강철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핵폭발, 생화학 무기, 강력한 지진에도 끄떡없다고 하고요. 와. 또 넘사벽 스펙이 또 있는데 예를 들면 폭탄 100톤이 터지면 네. 500m의 콘크리트 건물 절반이 초토화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위력의 2배 이상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벙커에는 5천 명의 사람들이 무려 1년간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생존 가능하도록 식량뿐 아니라 의료시설 등 생활 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안락한 곳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지구의 신비와 자연을 탐사하는 유명 과학 전문 채널에서요. 2010년 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죠? 교지? 만약 이것이 멈춘다면 세계 각지에서는 홍수와 지진이 일어나고 1년 내내 봄, 가을 없이 영상 50도가 넘는 여름, 혹은 영하 50도 이하에 달하는 겨울이 계속되는데 정말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다는데요. 대체 그게 뭐냐? 바로 지구가 멈췄을 때입니다. 우리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진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자연의 섭리 때문에 태양의 열을 받는 위치와 면적이 달라지고 선선하거나 덥거나 춥거나 하는 계절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요, 만약 지구의 자전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구 전체의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력이 바다를 적도 부근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이 지구가 자전을 서서히 멈추게 되면 적도 지역의 바닷물들을 잡아두는 원심력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극지방으로 바닷물이 몰리게 되겠죠.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바닷물이 쭉 빠져 이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싹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빨라지겠네.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북극 지방에 몰렸던 바닷물들은 넘치고 다시 불어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데요. 그러면 영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까지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바닷물에 잠기며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죠. 아, 바닷물에 잠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바닷물에 엄청난 양이 움직이는 속도가 있으니까 쓰나미 저리 가라네요. 끔찍한 멸망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을 따라 일정하게 회전했던 핵, 멘틀, 지각들이 각각 다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게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지각의 균열이 일어나 세계 각지에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섬세한 우주의 조화로 살아 숨쉬는 지구. 지구의 숨이 멈추고 완벽한 균형이 깨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빙하기로 얼어붙은 지구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설국열차. 자, 그런데 만약 영화처럼 빙하기가 현실이 된다면 지구와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빙하기란 지구의 기온이 하강하여 남극과 북극, 대륙, 산 정상 등의 얼음층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에서 5도 정도 하락할 경우를 빙하기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20번 이상의 빙하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쓸 지구 멸망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다소 극단적이지만 만약 한 달, 아니 일주일 만에 갑자기 빙하기가 닥친다면 지구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아, 오늘 뭐 너무 끔찍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어야 되겠네요.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인 15도에서 약 8도만 하락해도요. 남극 대륙은 물론 적도를 제외한 전 세계가 눈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북극, 캐나다, 미국 등을 포함해 지구 표면의 약 30%가 빙산처럼 결빙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보다도 더 낮은 온도의 빙하기가 급속도로 찾아온다면요. 영화 투모로우처럼 거의 모든 지구는 빙하로 꽁꽁 얼 것입니다. 인류가 만든 항공, 철도 등 수많은 기술 역시 다 얼어붙어서 무용지물이 되고요. 극심한 추위에 적응하지 못해 감자와 옥수수 등 농작물과 식물들이 얼어붙으며 멸종. 그러면 식물을 먹는 채식 동물들도 굶어 죽고요. 결국은 먹이 사슬에 따라 우리 인간들이 먹을 것도 사라지게 되겠죠. 무엇보다 지금처럼 숨을 자유롭게 쉬지 못할 겁니다. 직접 공기를 들이마셨다가는 폐와 호흡기관까지도 다 얼어붙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도 다 그 빙하가 있다면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같은 일이 직접 벌어진다면 너무 끔찍하네요. 자, 그런데 아예 빙하기가 계속된다면요. 정말 운이 좋아야 선택받은 자들만이 영화 설국열차처럼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단백질 블록만 먹으면서 말이죠. 야, 설국열차를 볼 때 그 송강호나 이런 분들이 좀 불쌍하게 느껴졌었는데. 사실 꼬리칸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렇죠. 네. 인류의 역사와 문명까지 다 꽁꽁 얼릴 수도 있는 빙하기. 최악의 멸망 시나리오에 그치길. 영화 속 재앙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위 전 기자님 특종에서 태양이 우리 지구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그 태양이 넘치는 에너지로 지구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기도 한데요. 태양 폭풍 같은 얘기인가요? 태양이 암을 유발하는 방사선과 자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네네.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된 이 오존의 분자가 지상으로부터 25에서 30km 높이의 성층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요. 이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자외선 중 약 95에서 99%를 흡수하면서 우리가 직접 자외선을 쐬지 않게 해주는 지구의 보호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2020년 현재 남극은 서울시 면적의 1.5배인 1000제곱킬로미터의 오존층이 사라졌고요. 뿐만 아니라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 호주 등 전 세계 오존층이 파괴되며 지구의 보호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헤어스프레이 그런 데 들어가는 프레온가스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사실 프레온가스를 좀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괴되고 있는 원인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프레온가스의 대체제로 쓰이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프라이팬 코팅제나 각종 냉매에 쓰이는 화합물 클로로포름의 염소 성분이 있는데 이 염소 원자 하나가 무려 약 10만 개의 오존을 파괴해 오존층을 없애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등 환경오염을 통해서도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우리 인간 또 생태계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인간의 DNA, 핵산, 이 단백질은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에 그대로 자외선이 쏘여진다면 흔하게는 눈의 결막염, 또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 그런데 이 홍반도 악성 홍반이면 이게 결국엔 피부암 같은 희귀암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호주 지역은 호주 보건복지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6년에만 무려 약 1,800명이 피부암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그렇게 그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좀 긴 팔 많이 입고 선글라스 꼭 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존층 파괴가 심한 남극과 북극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발생률이 지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는 동식물 등 생태계까지도 위협하는데요. 자외선 때문에 꽃들은 개화하지 못해 말라 죽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해 생태계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지면 어류, 또 동물들의 멸종을 초래.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인류의 멸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류의 생존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보호막, 여러분 꼭 지켜내야겠습니다. 2020년 5월 물의 흐름과 특성을 연구하는 수문학자를 비롯해 지질학자 등 과학자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해 알래스카의 얼음이 녹으면 산사태로 프린스 윌리엄 해협은 초토화될 겁니다. 200여 개의 섬과 빙하로 이루어진 자연 생태계 보호구이자 관광지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해협. 그런데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최소 1년에서 20년 사이에 가파른 경사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약 5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사가 함께 쓸려 내려가는 산사태가 발생. 그리고 이 산사태로 녹은 얼음과 토사물이 바다를 덮쳐서요. 그 충격으로 수백 미터의 메가쓰나미가 발생해 알래스카의 항구 도시 휘티어 지역을 단 20분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얼음이 녹는다는 게 그냥 해수면만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맞아요. 19세기경 산업화 시기 이전에 비해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1도가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남극과 알래스카, 그린란드 등 전 세계 빙하가 녹으며 바닷물이 돼 5년 사이 지구의 해수면은 약 5mm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 이렇게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 지구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바닷물이 늘어나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물의 무게가 늘면서 그 압력으로 해저 아래 지각판들을 자극. 그러면 그 자극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지진의 충격으로 해일과 쓰나미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비 효과잖아요. 이게 얼음이 녹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인류의 또 다른 재앙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요. 홍수와 해일, 쓰나미로만 그치지 않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해수면이 약 1m 상승할 경우에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 등 세계 유명 명소들이 소몰되며 초토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끔찍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지표면 고도 데이터를 연구하는 미국 셔틀 레이더 지역 미션 시스템에 따르면 지구의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인천, 경기도 일대, 부산 일부 지역이 초토화, 항구와 공항을 비롯한 교통, 통신수단 등 전 산업이 마비될 뿐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며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말씀하시는 게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그리는 지구는 황폐화 그 자체죠. 거대한 모래폭풍이 휩쓸고 간 도시는 온통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인들의 폐 건강을 위협하며 인류의 멸망까지 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사태가 진짜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미세먼지는 정말 소리 없는 살인마잖아요. 맞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다 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미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재난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 세계 도시 인구의 80%가 심각한 대기 오염에 노출돼 있습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초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약 879만 명. 심지어 오는 2050년이면 대기 오염 피해 사망자는 2배로 불어날 거라고 합니다. 어우.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이렇게 뭐 몇백만 명까지 될 줄 몰랐어요. 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거쳐서 폐뿐만이 아니라 이 혈관들에게까지도 침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체 곳곳에 염증이 생기면 심장과 뇌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암, 뇌졸중, 치매를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요, 소리 없는 살인마 같은 이 미세먼지는 인류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극심한 피해를 끼칩니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식물의 잎에 달라붙으면 광합성 기능을 하는 잎의 기공을 막아서 식물의 성장을 지연시키고요. 또 미세먼지 속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데 산성화된 토양과 물은 산림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유발, 인류의 식량난까지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전 세계적인 뭐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자연 전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끔찍한 사태는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9년 UN 생물다양성과학기구에서 2016년까지 대기 오염으로 인해 가축 종류 중에 9%가 멸종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향후 수십 년 이내 양서류의 44%, 포유류의 33%가 대기 오염으로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 오염만으로 저렇게 많이 멸종한다고요? 네, 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 균형 깨지는 거는 막을 수 없겠네요. 시간 문제네요. 큰일이다. 이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는, 아니 이 지구는 결코 숨 쉴 수 없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종식될 거며 빨리 어떻게 좀 진정이 될까를 막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월 한 논문의 사전 공개 사이트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인 한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를 비롯해 캐나다 유수의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생물 정보학적 분석 결과를 담은 이 논문에 따르면요.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가 섞인 최악의 바이러스 X가 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코로나19도 못 잡았는데 지금 새로운 괴물 바이러스라니. 그리고 이 연구팀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코로나19와 메르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이 두 바이러스의 결합에 대한 가능성을 염려했는데요. 이제 만나지 마라. 그러면 안 이 돼. 두 바이러스의 재조합으로 인한 바이러스 X가 두려운 이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치사율과 전파력이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최대 치사율이 무려 37%지만 확진자 1명이 바이러스를 옮긴 사람 수,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는 0.9명으로 전파력은 낮았고요. 반면 코로나19는요, 잠정 집계된 재생산 지수는 3.15명으로 강한 전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바이러스의 치명점들이 더해지면 그 위력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파력도 높고 치사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최악의 바이러스 X가 나타난다면 단 3개월 만에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르고 이때 사망자는 최대 37만 명에 달할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절대 뭐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2003년에 유행한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 사스도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조합의 산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이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건데요. 그리고 말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이 재조합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변이 또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백신이 개발되기도 전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변종이란 말이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진짜 공포는 아직 최악의 바이러스 X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회사 M사의 전 CEO 빌 게이츠가 한 강연에서 밝힌 충격적인 발표. 내 평생의 소원은 인구를 줄이는 백신을 개발하는 겁니다. 좀 충격적인 발언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동안 수차례 인구 감축론을 주장한 빌 게이츠. 그 이유가 무엇이냐? UN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는 약 77억 명이지만요. 2050년이 되면 무려 약 97억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바로 지구 인구 정원 초과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대 인구수는 불과 약 80억 명으로 머지않아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정원 초과. 그 뒤 결국 인류 멸망이라는 대혼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구가 늘어난다고 인류가 멸망한다. 이거 좀 비약 아닙니까?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아니, 있는데요. 약간 모순이잖아요. 네. 인구는 늘어나는데 인구 멸망한다. 네. 이게 동시에 성립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좀 더 들어보시죠. 세계자원연구소에 의하면 전 세계의 25%가 이미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하고요. 물. UN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2,400만 명의 사람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불과 30년 뒤인 2050년이면 전 세계가 대규모 식량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먹을 게 넘쳐나서 식량난이라는 게 와닿질 않거든요, 사실. 불균형이 심각한 거죠. 자, 그리고 뭐 식량난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인간이 먹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가 증가, 바다와 땅속 깊이 버려져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요. 지구의 대지가 넓다 해도 정작 인류가 살 수 있는 사막화되지 않은 비옥한 땅은 한정적이라서요. 인구가 증가하면 그 좁은 땅덩어리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류가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얼마 남지 않은 산림마저 무자비하게 개간하는 것 또한 문제. 산림이 배출하던 산소의 양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해 이는 기후 변화를 초래. 이 땅의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인류의 식량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겁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이제 환경은 더 파괴가 될 거고 지구가 이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에는 뭐 식량이 부족해지고 결국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 터미네이터 2는요. 핵전쟁 이후 생존을 위해 기계와 싸우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어떤 파괴력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핵전쟁이 무서운 건 당장 내일이라도 누군가 마음을 잘못 먹는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9년 2월에 분쟁 지역 카슈미르를 두고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습을 또 주고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때 전 세계가 벌벌 떨었잖아요. 예. 현재 핵보유 선언국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8개국입니다. 보유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시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기준 전 세계가 보유한 핵무기는 무려 13,865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네. 하나만 있어도 무시무시한데요. 네.
실제로 북핵 위기를 수차례 겪어온 우리나라 역시 핵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핵전쟁 발발 시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04년 미국의 한 국제환경보호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요.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폭탄을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에 투하한다면 말이죠. 폭발과 동시에 반경 1.8km 내의 건물뿐 아니라 약 30만 명의 시민들까지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녹아 증발해버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명 죽음의 죄로 불리는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2주에서 6주 내 사망자는 90만 명에 이르고요. 극소량의 방사능에 노출되더라도 평생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1945년이잖아요. 이제 막 핵폭탄이 개발됐을 때의 위력이 저 정도였는데 지금은 요새 거는 훨씬 더 파괴력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자, 그 피해를 가늠해본 논문이 있는데요. 그래요? 2019년 10월 미국의 두 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이 한 과학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요. 2025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전면적인 핵전쟁 발발 시 최대 1억 2,5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저거 엄청나네요. 이건 뭐 재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망자 수네요. 그렇습니다.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해안에서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해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0년 칠레에서는 규모 8.8의 지진으로 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만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동일본 대지진까지 끔찍한 비극이 이어져 왔는데요. 아, 정말 비극이었죠. 네. 우리는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이 흔들린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공포인 거죠. 자, 그런데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 나라들의 공통점,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약 4만 킬로미터의 지역이 환태평양 조산대인데요. 자, 이 지역을 이으면 고리 모양이어서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 구조론에 따르면요. 지구를 이루는 10여 개의 판들의 경계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한데 특히 환태평양 조산대가 판의 경계에 모여 있어서 전 세계 지진의 무려 90% 이상이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진 않습니다만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대한민국을 대혼돈에 빠뜨린 사건, 바로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것도 끔찍했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 경주 지진은 1978년 기상청에서 계기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1월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 이에 무려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956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이 충격에 단층이 헐거워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상청의 한 지진 전문 분석관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진 빈도가 늘어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에 대비해서 건물도 뭐 그런 설계를 많이 하잖아요. 내진 설계. 우리는 잘 안 하고 있지 않나요? 문제 좀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이 돼서야 6층 이상 또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지진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진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죠. 필로티 구조. 이 벽면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를 말하는데요. 웬만한 빌라는 다 지금 네. 저런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피 구조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때문에 지진에 취약해 연쇄 붕괴 위험이 높은 것이죠. 아, 저렇게 되는 거예요? 기둥이 부서지면서? 근데 이게 한반도 어느 곳에 일어나도 저런 건물 많기 때문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붕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네, 이거. 끔찍한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안전 대비만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자, 불의 고리의 공포, 지진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12월 9일 뉴질랜드를 공포에 몰아넣은 소식.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뉴질랜드의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예고도 없이 화산이 폭발해서 2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을 거의 뒤덮었네요. 아, 이거 너무 무섭다. 그런데 더 심각히 우려가 되는 건요.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이후 환태평양 조산대 이 불의 고리의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쏟아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이어서 1월 9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폭발. 이어서 1월 12일에는 필리핀의 탈 화산에서 무려 15km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치솟으며 분화해서 수천 명이 대피하고 수도권 일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큰 화산이 폭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지구상에 있는 활화산은 약 850여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무려 약 75%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밀집해 있어서 이 공포감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뭐 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네요. 네. 아니 최근에 그래서 그 영화도 히트했잖아요. 그 백두산 폭발을 주제로 했던 영화 백두산. 이거를 보면은 정말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반도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로부터 비켜나 있긴 하지만요. 결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실제로 946년 발생한 백두산 폭발은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로 꼽히는데요. 당시 방출된 화산 에너지는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에너지의 무려 16배, 동일본 대지진의 무려 4배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럼 정말 사상 최악의 화산 폭발이었네. 그죠.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은요. 백두산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백두산에서 균열과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2004년 백두산의 한 계곡 인근에서 말라 죽은 나무들이 관찰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지하에서 표출된 유독가스를 주된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근데 백두산 화산 전조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야 이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약에 정말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내 한 전문가는요. 만약에 946년에 일어난 백두산 분화의 단 1% 수준의 분화만 일어나도 북한의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의 300만여 명의 주민이 재해 영역에 포함이 되고 천지 아래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면 반경 50km 내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무방비로 질식사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지하 깊은 곳에서 여전히 들끓고 있는 마그마.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재해 대응에 대한 매뉴얼 반드시 꼭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 15일 미 유명 시사일간지 보도. 핵보다 치명적인 이것. 지구상에서 인류의 삶을 끝낼 수 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이유는요. 탄저균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지금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 뭐 시사 뉴스로도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공포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흡입한 사람의 혈액 내 면역세포를 손상시켜서요. 고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각한 호흡곤란과 쇼크를 유발, 심하면 사망까지 치사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균입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시작으로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생화학 무기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무기화된 탄저균은 하얀 분말 형태로 만들어져서요. 일명 공포의 백색 가루로 불리게 된 거죠. 아니 뭐 전쟁에 이기려고 이렇게 인간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정말 악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마죠, 악마. 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이 탄저균의 무시무시한 살상력. 만약 미국 워싱턴 상공에 탄저균 100kg이 살포되면 무려 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945년에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무려 약 50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거라고 합니다. 생화 무기는 진짜 사람만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네, 너무 고통스럽게. 더 끔찍해요, 저는 이게 더. 근데 이게 실제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1979년 러시아의 생물 무기 생산 공장에 사고가 나면서 어우. 소량의 탄저균이 노출됐는데 이때 감염된 사람 79명 중에 무려 6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량인데. 네, 정말 소량인데. 그러니까 정말 끔찍해요. 더 큰 사고로 번졌다면은 상상도 하기 힘든 소량이 아니었다면. 네,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반인륜적인 생물학 무기 전쟁은 정말 이거는 뭐 전쟁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건 진짜 반인륜적인 거예요. 지킬 건 지켜가면서 예. 해야 될 것 죄 같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자국의 이득을 위해 혹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악용되는 탄저균. 결국은 이 탄저균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빙하까지 덮친 지구 온난화, 만년설 대신 초목 급증하는 히말라야.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빙하 속에 열려선 안 될 판도라의 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여름 북부 시베리아 일대에 위치한 러시아 야말로 네네츠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무려 72명의 유목민이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 기침, 발열, 복통에 시달렸고요. 심지어 12살 어린 소년은 사망하기까지. 왜? 유목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원인은 치사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탄저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탄저병의 발병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당시 야말 지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례적으로 섭씨 35도까지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오랜 시간 얼어있던 토양층,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한 동물의 사체가 드러났는데요. 조사 결과 75년 전인 1941년경에 탄저균에 감염돼 폐사된 동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얼어붙은 채 갇혀있던 동물 사체 속의 탄저균이 지구온난화로 표층이 드러나면서 사람에게 다시 전파가 된 겁니다. 균의 생명력은 엄청나구나. 그냥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 연구자들은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얼어있던 병원체들이 되살아나면서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는데 앞으로 계속 빙하가 녹게 된다면 그야말로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그 안에 어떤 균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죠. 너무 무섭네요.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종류의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 중국 티베트에서 15,000년 전 만년설 속에 잠들었던 고대 바이러스 33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28개는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건 그렇죠. 잖아요. 네. 전문가들은 만약 고대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어떤 탄저, 제2, 제3의 탄저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언제 어느 때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우리에게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2019년 10월 중국 모 병원에 심한 폐렴 증세가 보이는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아내가 남편을 간병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내까지도 곧 발열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부인도 감염되신 건가요? 그렇죠. 자, 검사 결과 이 부부가 걸린 병은 바로 흑사병. 흑사병이 요즘에 있대요. 다시 생겼다고? 검은 죽음을 몰고 오는 병, 흑사병. 감염이 되면 피부가 되살아면서 까맣게 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자,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인 흑사병은요. 당시 유럽에서만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는 흑사병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을 알지 못했던 터라 치사율이 무려 100%였는데요. 자, 그런데 그 악몽이 스멀스멀 되살아나 중국뿐 아니라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200여 명의 흑사병 감염자가 발생, 그중 무려 58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흑사병이 웬 말입니까?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지금도 있다니. 잘 아시다시피 이 흑사병은요. 주로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나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벼룩이 사람을 물어 전염되고요.
감염된 동물의 체액 및 혈액 접촉 또는 섭취를 한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흑사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흑사병 확진을 받은 부부는 특히나 폐렴형 흑사병으로 치사율도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감염제의 재채기나 기침 등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해 삽시간에 전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현재까지 흑사병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 효과가 입증된 항생제가 개발돼서요. 다행이네. 흑사병 감염 이틀 내에 최대한 빨리 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거는 잘 됐네. 그러니까 의심이 될 때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자, 역사 속에만 있던 공포의 재앙. 하지만 그 재앙은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더 많이 보급되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집어삼킨 공포의 바이러스, 바로 지카 바이러스와 댕기열인데요. 한두 개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해서 로밍 딱 키면 제일 먼저 대기업에서 안전 문자 이렇게 오잖아요. 네. 지카 바이러스랑 뭐 댕기열 꼭 주의를 해야 된다. 긴 소매 입어라, 긴 바지 입어라 이런 네. 거 오죠. 특히 뭐 기피제. 임신부 그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꼭 증상이 발견되면 1339로 신고해라. 이런 문자까지. 국내에서도 첫 댕기열 감염자가 신고된 2001년을 시작으로 급기야 2013년에는 250명을 돌파. 국내 감염자들의 주요 감염 발생 지역은 역시나 동남아시아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남아 여행 중에 현지 풍토병인 지카 바이러스 또 댕기열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이냐? 바로 모기입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는 2007년 태평양을 횡단해 2016년에는 브라질까지 집어삼켰는데요. 지카 바이러스의 핵심 매개체는 이집트 숲모기로요. 이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통, 다리열, 근육통,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가장 심각한 건 만약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머리와 뇌가 정상보다 작은 선천성 기형, 소두증인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 숲모기가 퍼뜨리는 또 다른 공포의 전염병. 지난해 필리핀에서만 1000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댕기열. 이 댕기열은 고열을 동반한 급성 열성 질환으로요. 두통과 근육통과 함께 초기에는 신체 전반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요. 그 뒤 목 부위의 림프샘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코피나 잇몸 출혈, 혈변 증상이 유발되는데 무섭다. 네,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죠. 예, 고열에 그 정말 혈변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요. 매년 4억 명 정도가 이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이게 모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 안에 정말 무시 못할 엄청난 병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기원전 1500년 전에 집필된 이집트 의학서 에베르스 파피루스에 기술되어 있을 만큼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지만 인류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감기. 자, 그 감기가요, 우습게 볼 질병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감기가 아닌 독감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약 65만 명이 독감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미국 예방의학 저널에 따르면 우리나라 또한 독감으로 인해 연평균 약 2,900명이 사망. 2015년에는 238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메르스 사망자 수치보다 약 6.7배 많은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등 200여 개 바이러스로 코 속 인두 등의 감염 증상이 생기는 가벼운 질병이고요. 보통 1, 2주 내에 낫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형돼 발생, 폐렴, 호흡기 이상 증상, 합병증 유발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인 건데요. 나 옛날에 독감이 독한 감기인 줄 알았어. 독감하고 감기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드릴 깜짝이야. 어우. 진짜 너무 소름인데? 다른 거였어? 웃기려고 그런 거야? 나 형은 안 할 줄 알았어. 왜? 우리 중에 유일한 이과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오래 살아놓고.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감의 역사. 독감은 인류의 큰 재앙과 고난을 안겨다 줬는데요.
먼저 20세기 대표적인 독감으로는 1918년부터 19년 사이에 발병한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엄청나게 많이 사망한 병이잖아. 미국에서 처음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 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무려 약 5억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 그리고 5천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당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3,700만 명이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도 무사하지 못했죠.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당시 인구의 38%인 740여만 명이 감염돼 13만 9,128명이 희생, 1918년 무오년 독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재앙을 몰고 온 스페인 독감은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질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독감과의 전쟁은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2003년 전 세계적으로 창궐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는요. 홍콩, 타이완, 베트남,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창궐, 전 세계적으로 총 8천여 명의 감염자와 7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공포를 알게 해준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저 때는.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스는 정복되지 않고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09년 사스의 공포가 가시기도 전 이번에는 신종플루가 재앙을 몰고 왔죠. 발병지인 멕시코, 그리고 미국, 한국 등에서 무려 18,000여 명이 사망했는데, 자, 불행 중 다행으로 신종플루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현재는 일반적인 계절 독감으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거.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네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2020년 현재 코로나19만큼이나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미국 내 약 2,60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사망자 수는 14,000여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전염성 때문에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을 비롯해 일부 학교들은 임시 휴교령을 내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윌슨에선 병원 방문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게 좀 터지고 있어가지고 인류에게는 숙제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만 잡기에도 좀 버거워 죽겠는데. 정말 전 사회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네네. 자, 독감과 감기가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감기 증상이 있으면 그냥 좀 견디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가셔서 일단 감기인지 독감인지부터 좀 구분하시고 네. 정확한 처방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